국감에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발언을 하거나 증거 수집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유독 이제 욕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 국감장에서 우리 언론계 선배 중에 하나인 박정훈 의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 의원이 얘기. 그거 제가 덮으려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덮으려고 보려고.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죠. 그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뭐 사적 보복당 때면서 이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이제 휴대폰으로 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게 보면 뭐 이 찌질한 놈아라는 메시지 공개되니까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항의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가 김 의원이 이제 자기 멱살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자를 자기가 이제 다 덮으려고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했냐고 하면서 한심한 XX라고 이제 땡땡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2차전도 이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러면 뭐 사과 한번 하고 뭐 사과도 좀 애매하잖아요. 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튿날 뒤인가요? 뭐 보면 국감에서 신상 발언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김 의원한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제 뭐 자기 멱살을 김 의원이 먼저 잡았고 욕설도 나중에 답장을 보냈다고 하면서 또 충돌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최민희 위원장이 뭐 기자들 다 내보내고 그 국감 중지시키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박 의원하고 김 의원이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 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싸웠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어린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지금 이렇게 감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형사 고발한 상태고. 창피합니다 진짜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취재를 하고 기사 쓰는 사람의 입장이 돼봤던 사람이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그럼 자기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 뭐 2차전 이런 것들이 언론이 얼마나 재밌게 여기고 쓸 것인지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이 이제 그 일단 이게 좀 저도 이거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막 앞뒤를 막 뒤져봤는데 이게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데 일단 박정원 의원이 욕을 했으니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요 뒤에 서로 주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원 의원이 이 욕하는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까는 그날 박정훈 의원이 이날 아침에 이제 상임위 앞서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맨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 그 김일성 추종 세력인 뭐 경기동부연합과 연계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김우영 민주당이 발끈해서 김우영 의원이 이걸 깠다는 게 이제 박정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김우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이 자기한테 찌질한 놈아 보낸 거는 자기가 그 전에 박정훈 의원의 그 장인어른 차규현 전 그 교통부 장관 문제를 자기가 이제 그분이 차규현 전 장관이 좀 이 스토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12 때 하나회 해서 뭐 전두환 쿠데타 할 때 그 선배 장성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고 이분은 5.16 쿠데타에도 관여가 된 사람이다. 해서 뭐 이제 자기가 그때 상임위에서 그 영상을 까면서 이게 했는데 이제 특정하게 지목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발끈해서 이거 문제를 한번 삼은 거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찌질한 놈아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했냐면 박정훈 의원이 이제 발끈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사를 건드린 게 있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가족사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윤석열 내란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공인이고 그러면 그걸 가족사로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는 윤석열 내란보다 더 심한 인명학살이 일어났었고 성공한 쿠데타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한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장인이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공인이니까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울컥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뭐 찌질한 놈아 서로 보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도 기자인데 진짜 얼마나 감정 조절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결국 우리가 박정훈 의원 욕설 얘기하다 보면 장인이 누구고 장인이 어떤 사람이고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되고 지금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확대 재생산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본인이 약간 미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박정훈 의원의 기자 시절이 좀 궁금해지는데 저보다는 좀 많이 선배여가지고 혹시 김준우 선배님 접한 게 좀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접한 것 같잖아요. 주로 이제 아마 그 이른바 이제 국힘 쪽 취재를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 내에서는 채널A 가서 앵커를 했고 그다음에 뭐 TV조선으로 가서 앵커를 하려고 했으니까 저랑 뭐 접점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제 채널A 앵커하다가 이제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서 워싱턴 특파원에서 있다가 이제 채널A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마 메인 앵커 자리를 아마 기대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아마 회사 뭐 이런 뭐 권력 관계 문제 때문에 이제 메인 앵커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TV조선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꽤 쌓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TV조선도 바로 사직하고 한 1개월인가 2개월 만에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해가지고 이 송파을 갑 지역구 뭐 공천돼서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 이제 뭐 이 송파 옆에 있는 송파을 배현진 의원하고 또 뭐 송파 남매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뭐 잠깐 이제 이용욱 기자가 박 의원 장인이 차규현 전 장관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보니까 충북 음성 뭐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이던데 음성에서 이제 민선 3사기 군수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정치인 출신이군요. 네, 박수광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음성에서 뭐 대형 농장도 경영했고 그 여담이긴 한데 이게 박수광 씨가 이제 민선 3사기 음성 군수할 때 이제 지역에 라이벌이 있습니다. 보면 정적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라이벌. 네. 1995년에 이제 제1회 지방선거 때 이제 이 민자당 후보로 이제 이 박수광 씨가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그 당시에 무소속 정상훈 후보라는 분한테 밀려서 낙선하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다시 나왔는데 또 정상훈 후보한테 밀려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나왔는데 당시 정상훈 후보도 나오고 했는데 한나라당 이건영 후보라는 분한테 두 사람이 다 져요. 그런데 이건영 후보가 아마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생겨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민련 후보로 이 박수홍 씨가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랬구나. 이후에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200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담 나온 게 더 엮기로 새는 얘기인데 이 박수광 전 군수 라이벌이었던 이 정상은 전 군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 아들도 이 박정훈 의원하고 같이 동아일보 기자로 거의 연배도 비슷하게 근무를 했고요. 라이벌의 아들이 같은 회사에 연배가 다니고 있었던 비슷하진 거예요. 않고 예.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는데, 얘기하시네. 네, 야, 그냥 좀 선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야 지역 라이벌 아들이 이제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해서 라이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서 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 다른 아는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기자 시절에는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욱하고 성질 부리고 욕하는 스타일 안 했대요. 그런 거 전혀 되게 아니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좋은 뭐 후배들 잘 친가랑 챙겨주는. 뭐 외가도 빵빵하잖아요. 뭐 좋은 집안에 외모도 사실 보면 뭐 좋고 그리고 뭐 이 체격도 좋고 뭐 골프도 뭐 거의 프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골프 쳐가지고 그래서 뭐 이 딱 좋아 뭐 전형적인 이 보수적인 뭐 보수적이라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박 의원이 뭐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삼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수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이른바 스카이 경력을 갖춰가지고 경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기자대사에서 기자할 때 이미 얘 정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알았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딱 보면 그렇게 느낌이 됐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일보 다니다가 채널에 앵커하다가 다시 TV조선에서 앵커하면서 인지도 쌓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 보면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 들었는데 저는 사실 언론사 입사 동기 격인데 잘 몰라요. 그냥 수습할 때 오가면서 인사했던 기억은 있고 저도 그냥 되게 젠틀하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권에 되게 친했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한번 식사를 했었대요. 이분이 아마 새누리당 반장을 했었나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한쪽 귀를 뚫었더라. 그래서 이게 귀걸이를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의원 나온 거 보고 내가 생각이 좀 틀렸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듣는 얘기는 이분이 이제 송파갑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본인이 그걸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회사 근처에 헬스클럽을 끊어놨었다. 뭐 이거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뭐 같은 동종 언론사니까 이직을 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아일보 다니다가 조선일보 이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네. 이게 제가 이게
생각보다 걸릴 수 있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이분 옮겼을 때 소문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김준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사내 역학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여기서 나올 때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옮길 때? 옮겨 갔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어쨌든 여기가 사주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불편하게 나왔는데 이쪽 사주 있는 회사에서 받아준 게 되게 의아하다. 그래 의아하죠 보통은. 네, 그래서 네. 그런 설왕설래가 상당히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뭐 한쪽 얘기만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 소신과 달라가지고 동아일보를 다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옮기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성향을 가졌는데 그것도 사주 있는 회사끼리 경쟁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그리고 굉장히 많지가 하나 않거든요. 더 덧붙이면 동아일보 기자들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제가 뭐 사실 저희는 잘 그쪽 기자들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동아 기자들하고 어때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가 이 조선하고 이제 라이벌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엔 사세가 좀 차이가 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문화부에 있을 때 모 기자가 그러니까 잠깐만 진짜로 동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이직을 그래요?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동아일보에서 완전히 미친 듯이 뜯어말려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네. 되돌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본 거였고 어쨌든 간에 노이즈든 뭐든 간에 박정원 의원 자체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뭔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수도권 전체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이분 어차피 지역구가 그 송파니까 그렇죠. 뭐 송파 중에서도 좀 괜찮은 데니까 지역구에서는 크게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괜히 나서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원래 기자할 때도 그렇고 보통 제가 이게 선입견인지는 모르지만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듯하고 절대로 말 심하게 안 하고 되게 네. 젠틀해요. 근데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본인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은 지역구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쓸 것이고요. 야당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전사 나오셨네. 뭐 이렇게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계파 분류를 도시적으로 우리가 기자니까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당내에서는 친한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계엄 해제에도 찬성을 했고 나름대로 그 보수지만 보수 합리적 보수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울컥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만 본인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부고기사 빼고 다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 기자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기사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 어제도 또 방송에서 불러서 자기 얘기를 줄줄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본인한테는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감이 사실 김현지 국감으로 막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역할에 충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당에도 생각할 수 점수를 있죠. 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정면 의원 얘기를 하다가 박정훈 의원 얘기까지 왔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이 여의도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번 뭐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언론인 출신으로 처음 이제 초선 당선된 사람이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네요. 근데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16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들이 한 10명 수준들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각각 6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종면 의원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는 뭐 그 JTBC 앵커 출신인 뭐 이정은 의원도 있고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한민수 의원도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고 뭐 이제 경인 OBS 그러니까 TV 출신 이윤기 의원이 있고 맞아요. 네, 인천 그다음에 지역구에 양문석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진욱 의원 정도가 있고 국민의힘은 아까 말했던 박정훈 의원이나 뭐 정현우, 이상희, 그다음에 뭐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 뭐 조선일보 출신 유영환 그리고 이제 신동욱 의원 저희가 그때 나눴던 신동욱 의원 이분도 뭐 아시겠지만 TV조선 앵커 하다가 박정훈 의원하고 똑같이 그만두고 한두 달 만인가요? 바로 이제 국힘에 직행해가지고 TV조선 그 기자협회 지부에서 부끄럽다고 저기 비판 성명까지 냈던 분이죠. 예.
아니 우리 사실은 회사에도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 가게 되면은 그 굉장히 관성적으로 그 언론에서 정치권 직행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직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곱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우리 회사 후배들도 알고 다 알겠지만 저는 그런 데는 좀 근데 사실 제가 네. 기자 정치부에 2000년에 왔는데 그 보여요. 아, 이 사람 할 사람 아니야. 그래요? 예. 보입니다. 보이고 처음에는 그냥 뭔가 알지 못하는 분위기로 느껴져요. 예. 처음에 가서는 그냥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분들 다 정치권에 갔어요. 그때는 제가 뭐 그 소위 말해서 똥된장도 못 가리던 시절인데 아, 저 선배는 정치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좀 돌아보면 그래요. 기사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안 갔지만 뭐 우리가 뭐 손석희 앵커나 이렇게 막 아주 유명한 그 언론인이면 본인이 애쓰지 않아도 막 영입 제안이 올 거잖아요. 당연하겠죠. 대부분의 언론인은 뭐 유명해 봤자고 그게 과연 끌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론인이 자기가 정치권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물밑에서 계속 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때로는 뭐 이제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의원들한테. 난 충성심을. 너네 편이다. 아니 의원들이라기보다 당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기사로도 나올 수 있고요. 끊임없는 연락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의원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사를 맞춰줄 수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정치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대 곱게 볼 수가 없죠.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졌던 분 중에 실명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없죠. 없는 거죠. 아, 그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예. 아 지금도 계신 분이 예, 있고 예. 우리 김주성에도 비슷합니까? 아 그렇죠. 뭐 보면 아 정치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뭐 근데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언론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정치권에 직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뭐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심판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의심을 되는 하게 거니까. 되고, 그러면 이 현직에 있을 당시에 어떤 그 기사라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논설위원 같으면 이제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립성이 이제 의심받게 되고 이게 이제 기존 그 사람이 몸담았던 언론사뿐만 아니라 언론사 전체에 대한 있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줄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인하고 정치인이 유착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언론에서 직업 윤리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제가 이제 언론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뭐 한 최소한 몇 달 한 시간이 좀 있는 텀을 상태에서 두고 가면 욕을 좀 덜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뭐 의원들을 뭐 그만두고 바로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변명할 여지가 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 지금 뭐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이 이렇게 대중의 신뢰를 잃고 이렇게 된 거는 이런 분들 때문에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정치권에서 언론인들을 또 전략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보면은 일단 언론인들 상황 판단이 빠르잖아요. 그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말하는 거 이렇게 긴 보도 자료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정리를 해서 축약해서 핵심을 뽑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제 기사를 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막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딱 잡아서 핵심을 말해주는데 좀 다른 분들보다 능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공격할 때 조지는 말도 잘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능적으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언론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언론인들이 이제 주로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언론인들의 한계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있을 수는 없다. 넓게 조망하는데 약간 부족하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그냥 푹푹 들어가고 우리가 임기응변 강하고 그때그때 공격수로 잘할 수는 있어요. 언론인이. 그러나 과연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거기에 천착해서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언론인으로서 구력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 네.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러긴 좀 어렵겠죠.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정치부를 출입해 봅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카운셀링을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정치의 생리를 좀 배우게 되고 또 그 카운셀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해당 기자를 예를 들면 눈여겨봤다가 천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정치인들한테 들어보면은 꽤나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 기자들도 이게 전 단계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제가 그 출입할 때 제가 사실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모 의원이 저보다도 무식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 의원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게 무슨 소리요 이러는데 나도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중간쯤 나가서 제가 가장 그 열정을 가지고 대했던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의원들이 진짜 막 밥 먹자고 전화 오고 막 둘이 밥 먹자고 와요. 그러면 이제 단둘이? 얘기를 하죠. 친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 이제 의원님 뭐 저도 어리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연초가 쌓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정치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내가 눈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는 게 있고 철이 없어서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언론인이 수혈돼서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이 자기 장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걸 잘 파헤쳐서 이번에 우리 노정면 국감에서 의원처럼. 활약을 한 노정면 의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감시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그래도 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의원이 되면서 의원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수가 쌓이면 그 의원이 되지 말고 내가 기자를 초심대로. 했으니까 초심대로 나는 감시자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면서 선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런 역할에 충실하면서 좀 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카더라 통신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자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자들을 막 욕을 하지만 저희는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더 활동을 하면 이게 노정면 의원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아니 것 저희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은 저희 회사에 나가신 분 중에 그 정치권 영입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그분을 영입받는 과정에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그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기자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측면만 부각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실제 아니라는 걸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게 그 기자가 당시에 그 정치인한테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보여줬던 거는 인터뷰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다른 언론사가 인터뷰를 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같은 날에 그 보도를 내보내는 거 어렵다. 먼저 하고 니네랑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걸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제가 바로 옆에 있던 수화기를 들더니 그분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경향신문이 우습습니까? 그러더니 수화기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아마도 그 높은 정치인은 최근에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언론인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후일담을 들어봤더니 그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상의 언론인들은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기꺼이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이런 강단 있게 쓴소리하는 모습을 정말 배포 있게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을 비례대표를 주려고 했으나 이분이 당시에는 거절해서 못 줬다는 얘기를 제가 후일담을 들었거든요. 오늘 네. 이 방송을 본 기자분들 중에 전화기 집어던질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던질 전화기가 자기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반 전화로 이렇게 던졌지만은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